네, 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의 성백규 차장입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와보니까 우리 혁신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셨던 김용현 위원도 계시고 강동원 현장 자문단 지금 이제 고문으로 계신데 다 계셔가지고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어느 정도 이 톤을 맞춰야 될지 좀 감을 잡으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들 아시죠? 사실 이제 이게 19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으니까 벌써 한 6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뭐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거는 도입 배경하고 이 제도가 4종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물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 그리고 규제 신속 항의할 제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4개와 지정됐을 때 지원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샌드박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 신청의 60%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STO 건이거든요. 그래서 STO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사실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뭐 논문을 보면 이제 미국의 금융 패권이 이동이 되고 나서 영국에서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면서 유로존 내에서의 금융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강화하는 측면에서 샌드박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발현이 되었고요. 성공적으로 2015년부터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또 벤치마킹한 홍콩과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역시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해외의 변화나 움직임을 당연히 많은 보고서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듣고 계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 발표를 보도자료를 내십니다. 우리나라도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법적 기반된 그런 제도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보니까 우선은 위탁 테스트와 지정 대리인 제도를 유권 해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셨었고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과 같은 샌드박스의 제도는 19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혁신금융지원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약간의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1년보다 더 흐른 다음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현재 뭐 논문에 보면은 77개국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더 많이 할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 세종 텔레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 산업이라고 하는 금융산업에서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서비스를 마음껏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제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금융위하고의 이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들은 이제 잘 모르겠으나 과기부나 중기부나 산자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들입니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흥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는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데 금융이나 이제 이런 이제 금융 정책 당국은 원래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부터 관치금융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도, 90년도에 급격하게 이제 고도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계획에 기반된 금융 정책을 펼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금융은 규제 산업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센터에 이제 6년 근무를 하면서 많은 플레이어들하고 이제 면담을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가장 스타트업으로서 창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금융인 것 같다. 너무나 규제가 촘촘하게 있어서 뭘 해보려고 해도 다 규제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위기 샌드박스는 4개의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혁신군 서비스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지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위탁 테스트 제도, 그다음에 규제 신속 확인. 제가 이 자료에서는 규제 신속 확인을 뭐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간략하거든요. 뭐냐면 혁신군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 및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지만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뭐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이 제도는 반드시 금융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그 규제를 좀 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제를 명확하게 아시는 상황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대형 그러니까 빅테크사나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변호사님들이나 인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규 서비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가 저촉되는지를 잘 발견하세요. 그런데 중소형 핀테크사들 입장에서는 뭐 직원이 뭐 20명 미만 정도 되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내부에서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규제 인속 확인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저희가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어디 무슨 몇 조 몇 항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는 제도가 규제 신속 확인이고 만약에 금융위에서 그거는 규제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이 문서로 오면 규제에 적용되는 게 명확하니까 그것을 면제해달라고 혁신 서비스 신청하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답변이 보니까 규제로서 작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문서로 회신이 오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이죠.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자, 지정 대리인과 위탁 테스트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혁신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뭐 개념은 말씀드렸듯이 잘 아실 거고요. 신청 자격은 금융회사나 그 상법상의 법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됩니다. 간혹 대학생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데 법상 신청 자격이 안 되십니다. 신청 시기는 상시고요. 이 지정 시기가 매월이라는 뜻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신청서를 전달을 합니다. 물론 신청서를 전달하기 전에 이 신청서의 퀄리티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정도면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니까 센터의 직원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감독원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던 현장 자문단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컨설팅 해주는 3중 컨설팅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신청서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와 감독으로 전달하면 금융위의 소관부서의 사무관님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어떤 건은 회의에 올리겠다, 어떤 건은 지정을 못 해주겠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회의는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100건이 신청이 되면 상정이 되는 건은 아주 이제 극소수가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무관분들이나 감독원의 조사관분들이 왜 커트를 시키냐라는 이슈가 많이 이제 기업들이 입주제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정 효과는 사실 이거죠. 동일한 업권에 있는 많은 플레이어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재 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혁신 서비스로 지정이 되신다면 그 회사만 특례로서 법을 면제받게 되므로 원하시던 그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받지 않은 다른 이제 업권의 회사들은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먼저 그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거죠. 근데 법상에서 보시면 배타적 운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정된 기업만 하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19년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대출 비교에 대한 서비스로 지정받았던 토스가 지정을 받고 나서 그 뒤에
18개의 기업이 이제 똑같이 대출 비교 서비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던 나만 이걸 하게 해달라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요거는 다수의 플레이어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누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지를 볼 필요 있다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는 정말 몇 개의 회사만 테스트를 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하시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게감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슈는 늘 시장에서 있어 왔습니다. 형평성과 최초의 아이디어를 냈던 그 회사의 독점 어떤 권한을 좀 줘야 된다는 그 부분, 그리고 시장의 금융 수혜자들, 저 같은 이제 일반 그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누가 더 좋은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금융의 편익이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많은 그 정책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정이 되면 2년간 하실 수 있고요. 법상 딱 한 번만 연장 신청을 해서 추가 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은 최대 2년이라는 것이지 무조건 2년이라는 게 아닙니다. 최대 4년을 하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4년이 끝날 때쯤에는 자 이제 저 더 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싶어요. 더 하게 해주세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규제 개선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규제 개선 수용을 하신다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규제를 뭔가 이렇게 풀어서 이 서비스가 계속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19년도에는 토스에서 대출 비교를 할 때 금융회사들이 토스한테 광고료를 많이 내는 순으로 배너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 입장에서는 내 신용도와 내 어떤 금융 상황에 따라서 이 대출의 금액과 그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이 광고료를 많이 낸 순으로 나열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토스가 광고 순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일사종속주의 즉 하나의 금융회사가 하나의 금융회사의 상품만 대출 상품 할 수 있는 법 그 규제 때문에 그걸 풀어달라고 했었고 22년도 4월인가요? 21년도 4월인가요? 금속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 규제는 풀어졌죠. 그래서 지금 모든 플레이어가 다 등록제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제라고 해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장은 토스, 뱅셀, 핀다 세 개가 다 90%를 가져갔고요. 나머지 20몇 개 회사가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나머지 회사는 금융회사가 API로 자기 대출 상품을 안 넣어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보험 비교 서비스나 다른 그러니까 금속법 보면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금투 상품, 예금성 상품 다 네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다 같은 지금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 요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모든 법을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34개의 법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례로. 근데 보시면 금융위에 소관 법령도 있고 금융위 소관 법령이 아닌 법도 있어요. 그래서 22번의 외국환거래법은 기재부의 외환제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부처에 특례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부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중요한 것은 많은 플레이어가 특근법, 즉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근법과 관련해서 좀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법이 개정될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18년도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특검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됐었을 거고요. 중간에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사이에 이 특정금융정보법이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법을 바로 면제해달라고 이 안에다 넣는 건 넌센스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는 당연히 미포함시켰고 나아가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면제를 해준다?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절차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센터가 수요자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고
그 중에서 몇 개의 회사가 안건으로 올라가면 정식 신청을 받고요.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서 검토하셔서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와 본회의와 금융위 정례회 총 3번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 지정이 됩니다. 자, 지정대리인과 위탁 테스트를 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회에서 자꾸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그 지정대리인과 위탁 테스트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금융회사는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로 나눕니다. 업무가 자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 본질적 업무입니다. 은행만 대출 심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3자한테 절대 위탁을 못 줍니다. 왜냐면 그 은행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너희들만 해라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핀테크 회사들이 아니 우리는 저 아파트의 가격을 AI나 빅데이터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기존 그 부속무에서는 저 아파트의 담보 산정을 할 때는 부동산원의 시가 산정과 국토교통부의 시가 산정과 감정평가사들 또 감정 그 4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만이 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데 담보를 이제 차주한테 돈을 빌려줄 때요. 그런데 핀테크 회사들이 우리가 그 엔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도 가격 산정을 한 것도 은행들이 좀 써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게 본질적 업무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술은 만들었으나 그 핀테크 회사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회사가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회사한테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준 장치가 지정대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금융회사, 위탁을 줄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가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된 회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2년까지만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다시 핀테크 기업은 그 업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애초에 본질 업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핀테크 업체는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만든 그 기술을 고도화해서 다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이제 파는 거죠. 그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탁 테스트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똑같이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본질적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일 때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금융회사한테 맡겨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에서 콜센터에 한 3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월 2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을 좀 아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뭐 페르소나나 마인즈랩 같은 마음 AI 같은 그런 챗봇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보험 상담원들이 하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생명이 이제 당신들이 그 챗봇 기술을 우리 콜센터에 좀 심자라고 해서 300명 중에서 50명을 내보내고 그 50명의 업무를 챗봇으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8%의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싱크가 너무 사람처럼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해보는 제도가 위탁 테스트입니다. 즉 본질적 업무와 상관없이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었을 뿐이지 활용을 못할 때 금융회사가 이걸 써줘야지만은 되는 상황일 때 위탁해서 맡겨보는 제도가 위탁 테스트입니다. 위탁 테스트 제도는 난이도가 좀 더 이제 혁신금 서비스나 지정대리보다 낮은 이유가 아까 혁신금 서비스나 지정대리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줘야지만 그 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위탁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감독원이 개입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센터가 이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 핀테크 회사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금융회사를 27개를 이렇게 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서 발표를 시킵니다. 금융회사들이 들어보고서 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할게요 라고 해서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혁신금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에 무엇이더라도 선정이나 지정이 되시면 저희 센터에서 1억 2천만 원을 그 해당 기업한테 테스트 해보시라고 드립니다. 연간. 테스트를 2년 동안 하시면 2억 4천이 나가는 거죠. 나머지 6개는 다 또 같이 세트가 나가는 거고요. 보안, 책임보험, 클라우드, 공간, ST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신탁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발행과 유통으로 보면 둘 다 혁신금 서비스를 통해서만 하실 수밖에 없고요.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은 감독원에 증권신고 하셔서 수리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있죠.
자, 유통은 단지 샌드박스로만 하셔야 됩니다. 윤창훈 의원님께서 지금 이거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발의를 하고 계신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뮤직하우스처럼 아니 뭐 카사코리아처럼 비운전식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자기네 플랫폼에서 어차피 이제 계좌변도 같이 해서 그 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발행인이 계좌 관리까지 하게 해달라는 부분을 전자증권법에 개정안이 이제 지금 심는 과정에 있고요. 즉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모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발행을 한다면 계좌 관리까지 삼성전자가 해라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기존 유가증권 시장에서가 아니라 STO 시장에서 말씀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까 말씀 그 대표님께서 하셨듯이 원래 기본적으로 유통과 발행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같이 지정을 해주고 있고 언젠가 발행을 이제 떼낼 거라면 이 발행 즉 수익증권과 투자기업증권을 이미 발행한 업체들이 이걸 산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려면 이걸 유통하는 누군가 내 걸 사줄 만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장을 장애거래 중개업자라는 장치를 하나 신설해서 마련해주겠다.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뭐 뉴스에 보면은 뭐 36개 리스트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심사를 이제 좋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조만간 이제 뭐 토론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19년도 4월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딱 5개 회사가 지정이 됐는데 보시면 지정일과 개시일이 1년입니다. 다. 그만큼 지정이 돼도 개시하는데 1년 이상 걸려요. 특히 뮤직하우가 카사 때부터 쭉 제가 몇 년이 보면 정말 눈물 날 만큼 힘들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없는 길을 가시다 보니까 힘든 길을 걷고 계신데 그 금융위에서 왜 수십 개 거의 뭐 100개 근접할 만큼의 신청건이 들어왔는데 왜 지난 6년간 딱 5개만 해주고 왜 안 해주냐. 이 특례 법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373조 같은 경우는 거래소 허용이거든요. 그러니까 KLX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가 1000억이 있어야지 허가해 주는데 두나무가 1000억이 없어서 이거 신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단일 유통만 우리나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면제받은 거잖아요. 카사는 뭐 뮤직하고 마찬가지 5개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규제를 면제해주는 차원 넘어서 면제해주는 그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수십 개를 지정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개만 테스트를 해봐서 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서 1년 뒤에 시행이 될 때까지는 한번 좀 보수적으로 관찰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공모주선 같은 게 증권회사 라이센스인데 공모주선이나 중개업 다 증권회사의 라이센스를 면제해 준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무겁다는 거죠. 제가 시간을 오버하진 않았죠. 오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뭐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또 말씀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